설에 부모님 모시고 이제 나들이 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잠깐 외출 뭐 외식하러 가시다가 걷다 보면 걷는 거 불편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 중 하나가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기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또 자전거 타기처럼 이제 뭐 헬스클럽도 마찬가지고 관절에 네. 좀 무리 주는 운동을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고 하는데 오늘 건강톡 속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도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예,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일으킵니다. 네.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1차성 관절염과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2차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2차성 관절염, 네. 이런 속발성 관절염으로도 분류가 될 텐데, 속발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뭐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뭐 어떤 외상이나 질병이 또 원인이 될까요? 속발성, 즉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 손상해 줄 수 있는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기형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을 걸리고 나서 연골이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질병 같은 그 세균이나 결핵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외상으로 인해서 우리 흔히들 뭐 다치고 나서 관절이 이렇게 좀 다치거나 하면 그걸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또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형,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소아마비를 앓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2차성이라고 진단되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일 원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관절염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서 1차성과 2차성의 구별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네. 또한 부위별로도 원인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어떤 작업이나 아니면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 무혈성 괴사라든지 엉덩이 관절 이형성증 같은 질병에 의해서 또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뭐 축구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골절이나 인대 손상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고령에서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와 연관된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긴 하나 다른 능동적 요소가 있는 만큼 노화 자체만이 또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네.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붓고 그 부위가 네. 아프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걸을 때 네. 그 무릎에서 좀 소리가 맞아요. 난다고 또 하는 네. 분들도 계신데 이거 뭐 주로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그 관절염이 발생한 관절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이며 대개 전신적인 증상이 없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 중 하나입니다. 네. 통증은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 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관절을 움직이는 그 동작 자체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붓는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관절을 눌렀을 때 느끼는 압통 같은 것이 나타나며 관절 연골의 소실과 변성에 의해 관절면이 불규칙해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 운동할 때 딱딱하는 마찰음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간혹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 손가락 끝마디에 해버린 결절이라 불리는 가시 같은 모양으로 덧자라난 뼈가 형성되기도 하고 네. 또 손가락이 약간 비틀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에 발생할 경우 관절 모양의 변화와 함께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옷자다리처럼 다리가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화나 상해로 인하여 연골이 상해되면 무릎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 하얀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이고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이 깎여 나가서 뼈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뼈와의 마찰로 인해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 운동 시 마찰음이 생기고 이때 염증으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게 되어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염증과 통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도 네.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과는 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게요. 이 점도 한번 짚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여성에게 주로 생긴다는 것과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흔히 퇴행성 관절염과 좀 구별하기 힘들고 좀 많이 혼동되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활막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특징으로 하면서 만성 염증성 전신질환으로 관절 연골 손상도 일어나며 관절의 파괴가 일어나 어떤 통증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것이 주요한 증상입니다. 주로 손가락, 손목, 무릎, 발가락 등의 말초 관절을 잘 침범하게 되는데요. 류마라는 말은 라틴어로 어떤 물질이 흘러다닌다는 뜻으로 우리 몸속의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우리 조직이나 세포 같은 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백혈구가 마치 폭탄 같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고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 타고 다니면서 관절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발열, 우울증 등의 전신 증상도 함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네.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오. 오늘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네. 하려고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이제 궁금증이 이제 어. 또 증폭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그 젊은 나이에도 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 발가락, 발목 등의 어떤 변형이 오거나 아니면 붓거나 네. 아니면 통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네네. 주로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관절 그러니까 무릎이나 손목, 발목 이런 관절에만 통증이 있게 되겠는데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것 외에 그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흔히 뭐 그 열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피로감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몸살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유 없이 식욕부진이 있다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과 큰 차이가 있겠고요. 네. 보통 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만 아프다든지 예. 아니면은 손목만 아프다든지 이렇게 되겠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3가지 이상의 관절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과 손가락이 같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손목하고 발목, 무릎 이렇게 3군데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아픈 것이 차이점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있고 낮에 예. 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또 편해지게 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그 부위 한 군데만 좀 아픈데 네. 류마티스는 여러 군데, 3군데까지도 아파.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 그러니까 좀 퇴행성 관절염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조금 더 덜하다, 통증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될까요? 일단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학적 검사랑 방사선학적 검사, 즉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혹시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 감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다 퇴행성 변화를 좀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이학적 그러니까 환자분 진찰을 통해서 다른 병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엑스레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절염의 확진은 관절 내시경이나 수술 등을 통하여 퇴행성 변화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관절염의 진단에는 엑스레이 검사가 가장 유용합니다. 초기에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점진적인 관절 간격의 감소를 보이게 되며 그다음에 그 관절이 맞닿은 곳에는 뼈가 웃자란 듯한 골극이 형성되고 관절면이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2차성 관절염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과거 외상이나 질환의 흔적, 변형 등이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 퇴행성 관절염하고 이제 관절염 방사선 사진 좀 나왔었는데 네. 이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지금 이제 엑스레이 검사가 가장 유용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MRI 쪽 관련돼서도 또 오, 함께 네. 또 검사를 하게 되겠죠?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MRI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연골이라든지 인대 아니면은 근육이나 지방의 감소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겠고요. 또 간혹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관절 내시경을 진단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연골이 어느 정도 어느 부위에 손상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 퇴행성 관절염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온다라고 말씀. 나이 얘기겠죠. 아유, 참. 근데 네. 그 무릎 그 부위가 다르겠지만 무릎 쪽에 이제 통증이 네. 오게 되면 일상생활하기 불편하게 걷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요. 네. 과연 이제 치료는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좀 그 제일 걱정스럽고 이제 궁금한 게 그런 네.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치료에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환자분의 직업이라든지 가령 뭐 힘든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또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을 바꾸실 수 있으면 그걸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아니면은 그 비만,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또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좀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 감량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 같은 것을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 아무래도 1시간, 2시간씩 장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일정 시간 일을 하고 쉬는 것이 또 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뭐 체중 감량을 한다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걸 개선을 하는 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네. 병원을 내원하셔서 먹는 약을 좀 처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관절 내에 주사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을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 효과는 뭐 한 달 정도 지속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또 맞는 경우에는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그 간격을 두고 주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 4회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제가 조금 비만 뭐 살짝. 근데 이제 살 빼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 보기도 좋고 네. 건강도 다 찾겠지만 관절에도 영향이 그러니까요. 크다는 거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네. 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약물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에 좋다는 뭐 약이라든지 또 영양제도 저는 많이 봤었는데요. 네네네. 약물로도 혹시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치료하는 약제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 사용하는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뭐 관절약이라고 처방을 해준 것들이 그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걸 복용을 통해서 부기도 가라앉히게 되고 통증의 경감을 시킬 수 있게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쓰는 것이 이제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을 쓰게 되겠습니다. 합성 진통 마약제 일종이겠는데요. 아무래도 속쓰림이나 위장장애 같은 것은 훨씬 적게 생기겠으나 반대로 그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변비라든지 아니면 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구토나 메스꺼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전문의와 상의 후 처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좀 많이 나온 약들인데요. 예. 그 흔히들 병원에 가시면 연골 영양제라고 처방해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의료보험 적용도 되는 약들인데 그런 것들은 일단 그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없고 또 연골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진통 효과는 좀 적고 그다음 효과도 큰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냥 건강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시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에도 이제 관절 관련돼서 이제 선전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나 이런 방법으로 좀 좋아져 호전이 되면 좋겠지만 네. 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수술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초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관절 내시경 같은 경우 그 한 2cm 정도의 작은 구멍 2개만 뚫고서 안에 카메라로 들여서 들여다보고 관절 안에 있는 유리체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활막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골극 같은 걸 제거할 수 있게 되겠고요. 비교적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그 수술 전후에 통증도 적기 때문에 그 가장 먼저 치료하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절골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절골술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중등도 이하이거나 관절의 한 부위에만 발생한 경우 관절의 정렬을 바꾸어 주므로 하중에 가해지는 부분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발성 천공술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발성 천공술은 연골 아래에 있는 뼈에다가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그 출혈을 일으키게 하겠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그 연골이 재생되게 하는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하는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비교적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심한 관절염에서 고려되는 방법으로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목이나 발목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관절 고정술이나 아니면 자가 조직을 이용한 관절 성형술이 고려되기도 하겠습니다. 야,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뭐 인공 관절로 바꾸는 수술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변에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네. 본인의 연골을 가지고도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일단 자가연골술이라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본인의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흔히 허벅지뼈에서 네. 그 연골을 떼어낸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거를 배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양한 다음에 그 손상된 그 무릎 관절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미세 천공술보다는 연골이 재생이 본인 걸 떼어서 배양해서 넣어주다 보니까 연골 재생이 좀 더 잘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좀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도 그걸 예.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식해 놓은 그 연골이 그 잘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3개월 정도 발을 땅에다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게 좀 단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네.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오. 단점이 있군요. 네. 근데 또 뭐 한때 줄기세포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네. 이슈가 좀 됐는데 요즘에 저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인공 장기를 생산을 또 한다고 하던데요. 혹시 관절염 수술에도 줄기세포가 활용이 되나요? 예, 줄기세포 이식술은 지금 나온 지가 한 7, 8년 정도 됐는데요. 네네. 그 태아의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배양을 하고 환자의 관절면에다가 이식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들은 크기가 좀 너무 큰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런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큰 경우에도 좀 치료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료 같은 경우는 주로 허벅지뼈, 연골만 손상된 경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벅지뼈랑 정강이뼈 두 곳 모두에다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위쪽에 그 살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그 연골이 손상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그 부위에다가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줄기세포를 이식한 후에 하얗게 연골이 잘 덮여서 재생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일단 그 큰 장점은 아무래도 면적이 큰 경우에 그러니까 손상이 많이 된 경우에 수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네. 단점은 아직 나온 지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장기간의 예후에 대해서는 좀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좀 치료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식한 줄기세포가 네. 안에 잘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간은 발을 땅에 대지 못하고 목발 짚고 보행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또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좀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아픈 게 최고인데 일단은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어떤 수술을 하든 3개월 정도는 네. 이제 쉬셔야 되는 느낌인데. 네. 참 줄기세포 이식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까 비용 얘기 살짝 했는데. 네. 그렇다면 좀 합리적인 게 좋잖아요. 네. 비용 면이나 또 안전성 면에서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일까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60세 전에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에서 권해드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치료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써봐야 한 7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쓰지를 못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까지 고려하시고 치료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 그러니까 한 70 넘어가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 인공관절 치환 수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겠는데요. 가령 뭐 옷자다리처럼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다리가 좀 덜 펴지거나 덜 구부러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인공관절 치환 수술 같은 경우는 다리를 똑바로 펼 수가 있고 네. 좀 덜 구부러지거나 덜 펴지는 무릎 같은 경우도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게 교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명 그러니까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면에서 봤을 때도 아까 먼저 설명드린 치료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쓰지 못하게 되겠는데 네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로 장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70 넘어가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수술을 2번, 3번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 않은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치료가 됐든지 간에 네. 우리가 뭐 수술한다고 하나도 안 아파지고 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관절이 아무래도 많이 상하지 않게끔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퇴행성 관절염을 좀 빨리 진행시키게 되기 때문에 체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쪼그리고 앉거나 양반다리 같은 생활 습관은 아무래도 관절염을 빨리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거나 이런 동작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관절염 진행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치료 방법과 이제 비용 얘기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예방법까지 네. 이제 겸해 주셨는데, 네. 저도 아까 이제 몸무게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절실하게 좀 느꼈단 말이죠. 네. 근데 저 젊었을 때보다 이제 나이 드셨을 때가 더 어려움이 있다니까 수시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그 질병 중에 이제 그냥 우리가 뭐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내가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일 할 때만 통증을 느낀다. 네. 그리고 뭐 통증이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런 동작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조금 피하시면 되겠는데 네. 내가 일주일에도 한 3-4차례 계속 아프고 평지 걸어 다닐 때도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에 어떤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일찍 내원을 하셔가지고 네.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 좀 건강 상담을 하시고 네. 또 병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초기에 치료를 해야 병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젊으신 분들 중에 뭐 축구나 족구나 뭐 농구 같은 걸 하다가 무릎 인대가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해서 좀 인대 손상을 잡아줘야 네. 관절염의 진행을 좀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건강톡톡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노안과 빗번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도연 정형외과 전문의와 네. 함께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네.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